네, 지금부터는 일반적으로 모형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형을 몇 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시장 경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노멀 펀드 모형도 봤고 여러 가지 시장을 봤습니다. 노동시장, 자본시장, 상품시장, 그 다음에 이제 자금시장 이렇게 봤는데 이런 어떤 그 각각의 어떤 시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모형을 분석할까 그 각각의 시장 모형이 있었는데 자금시장 모형이 있었고 노동시장 모형이 있었고 자본시장 모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 상품시장 모형이 있었는데 이 각각의 어떤 시장 모형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현실 세계를 이제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냐 그러면 그 어떤 변수가 내생 변수이고 어떤 변수가 외생 변수인지를 잘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격, 그 다음에 수요량, 공급량, 얘기하지만 가격, 수요량, 수요량이 뭔지 알죠, 그지? 공급량이 뭔지 알죠? 뭐 이런 것들은 다 내생 변수입니다. 반면에 외생 변수라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시장 뭐 이런 모형 바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내생 변수가 되기도 하는데 정부의 어떤 뭐 정부의 지출, 정부의 어떤 세금 같은 거, 어떤 뭐 정부가 이야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였습니까? 정부의 어떤 그 어떤 법률 같은 경우, 개인 퇴직연금 저축 제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생적인 겁니다. 모형 바깥에서 결정이 되는 것들을 다 이제 외생적인 겁니다.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어느 게 외생 변수이고 어느 게 내생 변수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외생 변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내생 그러니까 민간 저축 같은 경우 이건 다 내생 변수지, 그지? 근데 이거에 인센티브를 주는 텍스로 같은 게 이제 이게 외생 변수죠. 이런 게 외생 변수이고 이런 건 내생 변수죠. 그리고 이것도 외생 변수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다 이자율, 가격 같은 거, 돈 빌리는 가격, 그 다음에 또 저게 뭐였습니까? 돈 빌리는 어떤 수요량이 돈의 어떤 자금의 수요 같은 수요량이죠. 투자 같은 게, 그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내생 변수인 거죠. 자금의 공급이었고 저축이었고, 그지? 세이빙이었고 자금의 수요가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어떤 가격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내생 변수입니다. 인다지너스 베리어블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이제 뭐 텍스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외생 변수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어떤 뭐 규칙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게 내생 변수이고 어느 게 외생 변수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이 훈련들 계속 해야 됩니다. 모형을 보면 저거는 내생 변수야, 저거는 혹은 외생 변수야. 이걸 잘 먼저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아까 말했던 저희가 이제 배웠던 건 주로 이제 시장 모형을 배우니까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노멀 펀드 모형을 보면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금 시장에서의 자금의 수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금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급 곡선이 있었죠. 그치? 그래서 자금 시장의 자금의 수요 곡선은 투자였고, 자금의 공급 곡선은 저축이었고, 이 자금을 빌리는 것은 가격은 이자율이었습니다. 그치? 이 각각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냐 그러면 요 인베스먼트 커브의 데피니션이 그러니까 인베스먼트가 우리가 뭔지에 대해서 앞에 배웠죠, 그지? 그 인베스먼트 커브에 대한 데피니션이 뭔지, 그지? 그리고 인베스먼트 커브에 대한 어떤 슬로프는 왜 슬로프가 이게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혹은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는 슬로프가 수직선이잖아요, 그지? 왜 수직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 슬로프가 왜 수평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뭐 수요 곡선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의 데피니션. 수요 곡선이 뭐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수요 곡선이죠. 다른 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노노멀 펀드 마켓으로 가면 이 노노멀 펀드 마켓에서의 자금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있죠. 그게 인베스먼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인베스먼트에 대한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수요 곡선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서 이제 한 예인 노노멀 펀드 마켓에서의 인베스먼트에 대해서 그것도 수요 곡선이니까 자금 수요였지, 그지?
그래서 인베스먼트 곡선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인베스먼트 곡선의 기울기가 네거티브인지 즉 인베스먼트 곡선은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자율과 뭐 사이에 투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근데 이 인베스먼트의 곡선의 기울기는 네거티브인데 즉 그러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돈 빌리는 비용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적게 할 거다. 혹은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돈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인투이션을 여러분들 배웠죠, 그지?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언제 이 투자 곡선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의 어떤 법이 그지? 너 투자 많이 하면 저기 세금 깎아줄게. 이런 이제 뭐 인베스먼트 텍스 크레딧이라는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현실 세계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인베스먼트 텍스 크레딧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 투자 곡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안 바뀐 상태에서 투자 곡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모든 주어진 가격 이자율에 대해서 인베스먼트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투자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투자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즉 투자 곡선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인베스먼트 텍스 크레딧인 것이죠. 투자와 관련돼 있어서는 아까 저축에 관련돼 있어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저축에 관련된 게 뭐였습니까? IRP 같은 제도였죠. 민간 저축을 증가시키는 이런 저축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외생 변수입니다. 그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IRP라는 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외생 변수인데 이 외생 변수가 바뀌었을 때 이 내생 변수에 뭐 그것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그게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모형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메커니즘 요 부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간단하죠, 그지?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 2, 3를 이게 여러분들 저기 뭐지 잘 갖추고 있으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에도 요 틀을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틀을 이 분석 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자금시장 모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결국 이게 이제 자금시장 모형이었죠. 그치? 저희가 배웠던 게 투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정부 저축이었죠. 그치? 이자율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결국 뭐냐 그러면 앞에서 여기서 배운 것 중에 세 번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죠. 곡선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고 공급 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자금 시장에서 다른 시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자금 시장에서 수요 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공급 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즉 세이빙 커브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첫 번째로는 공공저축입니다. 퍼블릭 세이빙. 그래서 이제 이 뭐냐 그러면 퍼블릭 세이빙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T 빼기 G였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정책 중에서 T나 G가 바뀌게 되면 퍼블릭 세이빙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지컬 밸런스.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거치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계속 정부가 뭐를 많이 합니까? 정부 지출 많이 하죠. 추경이나 이런 것 중에서 정부 지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 정책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지출을 늘린 거지.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세금입니다. 텍스 레베뉴인데 텍스 깎아주면 세금 깎아주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저기 뭐지 돈이 많이 돌아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가 정부 지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텍스의 변화를 세금 수입 세금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정책을 보통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T와 G가 바뀌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퍼블릭 세이빙, 공공저축에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이제 공공저축에 영향을 받으면 내셔널 세이빙은 뭐였습니까? 이 퍼블릭 세이빙, 더하기 프라이빗 세이빙, 민간저축이었으니, 그지? 얘가 바뀌면, 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내셔널 세이빙이 바뀌게 되니까 세이빙 커브가 움직이게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배웠던 프라이빗 세이빙, 민간저축. 당연히 민간저축이 바뀌면 내셔널 세이빙이 바뀌니까 저축 커브가 움직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텍스, 민간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도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RP 같은 경우, 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IRA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인컴 텍스를 뭐 소비 텍스를 바꾼다든지, 여러분들은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이 세금 관련해서 배울 때 자세히 알수 배우시면 되고, 401K401이라는 게 미국에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제도는 아니니까 뭐 관심 안 갖춰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선호도도 프라이빗 세이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갑자기 세상이 좀 불안해졌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좀 많이 좀 저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가 바뀌게 되면 그 선호에 의해서 어떤 민간저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부 정책을 통해서 민간 저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 저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내셔널 세이빙이 바뀌게 되니까 저축 커브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형에서 이 저축 커브가 움직이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서 T가 바뀌게 되는지, T가 바뀌게 되는지, 혹은 G가 바뀌게 되든지, 정부 지출이 변하든지, 텍스가 바뀌든지, 그 다음에 민간의 저축이 무슨 이유로 바뀌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이 저축 곡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 자금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저축 곡선인데, 저축 곡선이 움직이는 이유는 주로 얘들이 바뀌면 움직이는구나를 알아두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에 만약에 정부가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이 뭐 이자율에 미치느냐? 그러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만약에 증가시키면 내셔널 세이빙이 어떻게 되니까? 보시면 줄어드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이자율은 올라가네.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돈 빌리는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투자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연습 문제 몇 가지 이제 풀어볼 문제 들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 책에 제가 준 문제도 문제지만 책에 있는 시험 뒤에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급 곡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축 커브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똑같은 이유로 이제 이번에는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수요 곡선은 이 모형에서, 노멀 번지 모형에서는 뭐였습니까? 자금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지, 인베스먼트였죠. 인베스먼트를 수요 곡선 움직이는 게 하는 게 뭐냐? 인베스먼트 커브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어떤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런 거 있죠. 정부가 지금 특히나 요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인포메이션 IC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어떤 기업에서 이 ICT 아주 이렇게 특별한 기술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 이제 올 초에 그런 이야기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진단 키트 만드는 사람이, 그지? 갑자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무슨 기술을 개발하니까 거기에 이제 올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어떤 기술을 만들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기업이 어떤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새로운 이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상품들을 이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단순한 예로 치킨을 많이 만들려면 치킨 만드는 기계가 많이 있어야지 치킨을 많이 만들겠죠. 그럼 그거 사야 되겠죠. 이런 애들로 투자가 증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술 발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 같은 것처럼 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또 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그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뭐 기업들이 보통 하면 규제 완화 그러죠. 규제 완화는 자기가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줘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꼭 모든 규제 완화가 저기 뭐지 그건 아닙니다. 모든 규제 완화가 뭐 투자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보죠. 만약에 투자가 증가하면 저희가 이제 앞서 봤던 요 부분은 그 저축이 증가했을 때 그지? 요거는 저축이 증가하는 경우이죠. 저축이 증가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축이 증가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감소하고 돈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는 증가하는데 그걸 배웠지. 이번에는 투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가 증가하면 결국은 여기서 이게 여기서 그지?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 주어져 있는 이자율 하에서 그지? 주어져 있는 이자율 하에서 이 상태에서 투자가 증가하는 거니까 요 이자율에서의 균형 이자율에서의 요 부분이 요 이자율에서의 공급량은 이만큼인데 투자량은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뭐가 있습니까? 초과 수요가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니까 다시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서 감소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저축 곡선이 이렇게 버티컬인 경우에는 결국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돈 빌리는 비용만 증가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제 버티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이자만 증가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아주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정을 좀 릴렉스 시킬 수 있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축이 이자율에 영향받게끔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저희가 왜 이 모형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형에서 이 저축이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냐 그러면 민간 저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 저축은 y-c 빼기 t인데 요 민간 저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 저축이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민간 저축 같은 경우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모형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모형을 이제 많이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저축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증가하면 저축도 증가하는 공급량도 증가하는 이게 상식적으로 그지. 이렇게 바꾸면 저축 곡선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 경우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저축 곡선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앞서는 수직이었는데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게 좀 우상향하도록 만들어 주면 이 경우에 정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을 써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면 주어진 이자율 하에서 그러면 요 이자율 하에서는 공급은 이만큼이고 새로운 투자는 이만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요 이자율 하에서는 지금 투자가 공급보다 더 많은 상태죠.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자율이 점점 증가하겠죠. 이자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돈 빌리는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제 균형이 여기 I2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원래 균형인 상태에서 정부가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을 써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자율도 증가하고 하지만 결국 투자도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투자도 좀 증가하게 되죠. 근데 투자가 원래 증가해야 되는 양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지? 그렇게 그만큼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자율 증가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제 투자와 저축의 이제 자금시장 균형 조건, 균형에서의 투자와 저축 곡선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이번 챕터에서는 주로 어떻게 배웠다고? 그때 그렇게 안 배우고 어떻게 배웠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딱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 곡선이 저축 곡선이 수직이고 투자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 공급 곡선이 이 저축 곡선이 왜 수평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지?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게 더 이제 상식적일 수 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게 이 저축 곡선을 저축 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이 되도록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잘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저축 곡선이 기울기가 수직인지에 대해서도 잘 이제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쭉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